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최근 며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격 칼날이 좀 무뎌졌다는 느낌일까요? 좀 유화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그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눈싸움을 하는데 드디어 트럼프가 먼저 눈을 깜빡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지금 뭐 외신 보도지만 관세를 뭐 대폭 낮추는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른바 뭐 차등 관세 같은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뭐 지난주부터 벌써 그런 그 관세율을 좀 낮추겠다. 뭐 결국 상당히 낮아질 거다. 그리고 하지만 뭐 제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 뭐 고위 접촉 이어지고 있다 하는데 또 베센트는 그 아직까지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조금 좀 약간 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쨌든지 시진핑이 좀 버티기에 나온 게 나름 먹혀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모르죠. 또 이게 또 트럼프의 어떤 그 협상 전략의 일환인지 모르지만 조금 뭐 단수가 높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방안이 고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145% 애초에 이제 관세에서 50에서 65%까지니까 거의 뭐 절반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고 뭐 자동차 부품에 관련돼서도 관세를 좀 없애는 방안, 낮추는 방안 이런 것도 고려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백악관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그 지금 이제 그 IMF 세계은행 그 연차 총회 열리고 있죠. 그래서 어제 워싱턴 D.C.에서 국제금융협회 행사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중국의 이제 지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내리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 아직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고 하지만 양측 모두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초반에 대중관세 뭐 절반 이상 인하하는 방안이 고려된다라는 얘기에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쭉 올랐다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일방적이진 않다. 네, 일방적이진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베센트는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했듯이 양쪽 모두 현재의 관세 수준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관세를 낮추더라도 놀랍지 않다. 이게 이제 조금 좀 뭔가 좀 명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듯이 빅딜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이 지금 최혜국 대우를 받는 거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그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부터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중국의 반응 좀 보겠습니다.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는데 그래도 대화문은 열려 있다. 기존 입장 아닌가요? 그 중국이 이제 뭐 얘기할 때 가끔 이제 자기는 속담 얘기를 하는데 이 봉배도저 이른바 싸운다면 끝까지 싸운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그 싸움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짜 대화 협상을 원한다면은 위협 협박 중단하고 늘 하는 얘기죠. 평등, 존중, 호혜 기조로 대화를 해야 한다.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압박하는 거는 그거는 중국하고 거래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에부터 늘 했던 얘기죠. 관세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고립시킬 뿐이라는 점을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 계속해서 이제 외교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을 또 만났네요.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관세 무역 전쟁이 모든 국가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타자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국은 유엔 중심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권익을 뭐 옹호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왕이 공산당 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외교부장도 겸하고 있죠. 그저께 영국 오스트리아 외무장관하고 이따가 통화해서 지금 이제 계속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같이 맞서자는 그런 전선을 지금 확대하는 노력을 보여왔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뭐 계속 간다면 승자는 없을 것이다. 양쪽 다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예측이 물론 지배적입니다만 일단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하느냐 여기에 촉각이 좀 곤두세워져 있고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한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뭐 그런 식으로 관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콩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어제 그런 걸 쭉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전했는데요. 홍콩 대학 그 금융학 교수 얘기가
트럼프 발언이 뭐 전형적인 전략적 언사일 뿐 뭐 실질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조급하다는 신호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프레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각은 네티시스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뉴욕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또 심상치 않죠. 그 바람에 달러 신뢰도 떨어졌고 그래서 트럼프가 좀 다급해졌다. 반면에 중국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아주 많이 양보하지 않아도 유리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온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계속해서 말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진전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감이 좀 여전히 시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유닛 인텔리전스 유닛 그 분석가 얘기도 비슷합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전략이 애당초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미국의 뭐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것도 심상치 않고 경기도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론 불만이면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니까요. 지금 뭐 로이터 입서스 조사를 보니까 일기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특히 하버드 대학이 이제 18세 29세 조사를 했더니 15%만 미국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접근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각국과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오늘 밤 우리도 이제 협상을 네.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본과 인도하고는 좀 협상이 진전이 상당히 됐고 임박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의 협상은 아니고 큰 틀에서만 협상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로이터가 그런 식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일단 뒤로 미루고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합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백악관이 좀 이렇게 가는 것 같다. 좀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렇죠. 네. 물론 소식통들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어떤 그 프레임워크 같은 거. 그래서 까다로운 현안. 뭐 이를테면 뭐 일본과의 그 군사 비용 문제 같은 건 조금 뒤로 제쳐놓고 그래서 하니까 사실상의 어떤 진정한 합의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주요 쟁점은 조금은 미루고 시간을 둔 채 잠정적인 합의, 큰 틀만 합의를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이유가 있겠죠.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그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네. 정치 매체 그 폴리티코가 일반적인 관세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골치 아픈 사안들은 추후에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 미국 당국자들도 그런 식으로 시인을 좀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정식 무역 합의가 아닌 미래 합의를 염두에 둔 이른바 양해각서나 계략적 양식 같은 형태로 이제 기존 협상을 서둘러서 마무리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최종 합의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 달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미국 당국자가 슬그머니 흘렸다는 겁니다. 상당히 네. 복잡한 국면이다. 이렇게 폴리티코가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4월 초에 상호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좀 빠르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된다?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는데 좀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군요. 이것 또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그래도 반영을 한 걸까요? 어떤 분석입니까? 폴리티코도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뭐 유럽연합 포함해서 57개 경제 주체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7월 9일까지 90일간 유예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물가는 뛰고 침체 우려는 더 커지고 미국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 우려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정책 특히 경제 정책 지지율이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이 더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큰 진전이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좀 더 신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시바 총리도 네.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좀 엇박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부통령이 이제 휴가 겸 가서 이제 그 모디 총리 만나가지고 뭐 이제 무역협정 지금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벤스는 뭔가 협상 운영 세칙을 이제 체결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상당한 진전이라고 했는데 그 통상 전문가들 얘기는 이거는 협상에 앞선 논의 범위하고 지침을 정한 것뿐이다. 별거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조금 좀 엇갈리게 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앞서 말씀해 주신 프레임워크 식의 체결, 뭐 합의 이런 게 나온다면 이게 시장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좀 안도감으로 받아들일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관계자들은 네. 그렇게 뭐 시큰둥합니다. 그런 게 나와도 그걸 어떻게 합의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단지 대화하자는 의미를 좀 부각시킨 거 아니냐는 그런 식의 분석을 한 걸로 그렇게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약간의 공간이 좀 더 확보됐다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인도하고 지금 협상을 하니까 뭔가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합의문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미국 소식통들 얘기는 특히 이제 그 미국이 인도하고 중국, 일본에 대해서 당신들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이 아니고 우리다 하는 점을 좀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중국도 반발했지만 그 미국이 협상하면서 중국 제끼는 쪽에 상당히 압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발끈했죠. 소외시키는 쪽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소통들 얘기는 이런 잠정 합의문에 중국을 이렇게 교역에 뭐 제약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런 부분 표현을 분명히 미국이 넣으려고 할 텐데 그렇다고 또 중국을 너무 자극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좀 모호하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느냐. 또 이런 소통도 귀띔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또 임박했다고 하는 뭐 일본이나 인도 협상 그 내용에도 중국의 내용이 또 어떻게 들어가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네요. 그렇죠. 뭔가 네. 들어가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수위일지 네. 이것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미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앞선 일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뭐 트럼프 대통령 깜짝 뭐 만남이라든지 면담 이런 게 혹시나 또 갑자기 나올까? 일단 뭐 우리는 이런 그런 걸 부분도. 대비를 한 걸로 그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세 관련돼서 미국이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는 이유 뭐 처음부터 많이 알려진 얘기죠. 제조업을 좀 부활시키겠다. 그렇죠.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 오겠다라는 건데 정작 근데 일해야 하는 이제 국민들이잖아요. 그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네. 물론 이제 조금 좀 시점이 지났습니다. 작년 네. 8월에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를 이제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저께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관세를 앞세워가지고 네. 미국이 어떻게든지 이제 그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거기서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 조사를 보면 한 4분의 1도 안 되는 응답자가 제조 라인에서 일할 용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나 싫어. 내가 왜 거기다 기름을 묻혀. 더 좋은 뭐 서비스 부분 같은 게 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작 일해야 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공장을 미국 외 지역에 이제 내보내고 경제 구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의 사람들의 인식도 좀 달라진 탓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뭐 미국의 IT 그 첨단 산업이 이런 산업 수준도 상당히 가졌고 네. 서비스업도 많이 다양화됐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업이 상당히 다양화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공장 같은 데도 뭐 급여가 높아지고 하지만 아직도 가서 뭐 초과 근무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경제학자 얘기는요. 미국의 거대한 기술 변화를 맞았고 전보다 더 부유해졌고 교육도 많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일자리도 늘어났다. 그래서 전처럼 이렇게 막 그냥 뭐 가서 막 그냥 몸을 움직이고 손에 뭐 기름을 묻히고 하는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거 아니래도 충분히 뭐 할 일이 있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생각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괴리가 있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딜로이트가 이제 작년에 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인용을 했는데 미국에서 2033년까지 한 38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제조업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을 채우기가 힘들 거다. 네. 이렇게 또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얘기 좀 해볼까요? 푸틴 대통령 현재 이 선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하는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중단하겠다. 이런 방안을 또 미국 쪽에 제시했다. 이런 얘기 전해집니까? 지금 트럼프가 어제도 그랬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기적거리면 미국 손 뗀다. 이렇게 이제 양쪽을 다 압박을 했죠.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푸틴이 지금 전선에서 스탑하고 전쟁을 끝내자 이런 식의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그 4개 지역, 이를테면 도네스크, 루안스크, 헤르손, 그다음에 자포리자 이게 지금 상황이 묘한 게요. 러시아가 이거를 일단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자기들 영토로 편입을 시켜버렸거든요. 일방적으로. 물론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죠. 크림반도도 사실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을 했지만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최근에 막 우크라이나가 막 치고 들어가가지고 일부 지역은 또 러시아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는 오케이 그러면 그 지역에서 서로 해가지고 폭격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푸틴이 이제 좀 처음으로 물러난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 뭐 이를테면 뭐 안전보장 문제라든가 전후 복구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영토 같은 거는 교통정리해서 뭐 필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젤렌스키는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처음으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그렇죠. 네, 일단 이런 그렇게 부분은 이제 일단. 관측이 되는 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조건이 또 필요할까요? 뭐 미국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거나 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좀 양보하려는 게 좀 명백해지는 걸까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푸틴이 늘 필요할까요? 얘기했던 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것도 미국이 이제 오케이 우리가 보장한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크림반도 이젠 뭐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네. 네 영토로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하고 그러면 이제 푸틴은 또 미국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어떤 협력, 러시아 뭐 이런 문제 있죠. 이런 것들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 대해서 젤렌스키는 크림반도를 뭐 넘겨줘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오늘 새벽에 트루소셜에 정말 저 사람 도움 안 된다. 짜증 뭐 이런 식의 그 짜증스러운 반응을 또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교황의 장례식 여기서 좀 뭐 만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근데 네, 얘기가 조금 전에 나온 걸 되던데요. 보니까 네. 크렘린궁에서는 푸틴은 지금 바깥에 나오면은 체포가 될 수 있으니까 문화부 장관이 오는 모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악쇼스 보도 보면은 미국이 마지막으로 평화 구상을 담은 마지막 제안을 제시했다. 뭐 이런 보도 나오던데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진짜 우리 마지막 제안이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특히 젤렌스키를 압박하는 거죠. 압박하는 건데 젤렌스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크림반도 문제도 해가서 아직까지 불만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한 건 맞는데 우리한테 공식 제안이 없다. 네. 조금 발을 뺐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가스 구입 원한다. 뭐 이런 보도 얘기 이런 언급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네, 거예요? 오늘 새벽에 러시아 그 국제뉴스 전문 네. 하는 그 스푸튼 그 통신 보도인데요. 크렘린궁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몇몇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이제 천연가스죠. 그 동안에 사실상 거의 끊겼는데 그거를 다시 사려는 그 의향을 보여와서 우리가 지금 계약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렇게 조금 정치적으로 발을 빼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도 좀 약간 백업을 했습니다. 네. 일단 자우지간 우크라이나 그 휴전 내지 종전 협정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 가운데 푸틴이 지난달 트럼프에게 선물한 초상화가 있다고. 이건 몰랐던 얘기인데 근데 이게 그 유세 중에 대선 유세 중에 그 총 비껴갔던 그 장면 그걸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 중동 특사가 네. 그 모스크바 갔어. 크렘린 네. 만났어. 이제 가서 이제 푸틴 만났을 때 그때 그 초상화를 받아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NN이 네. 며칠 전에 이거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을 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추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CNN 네. 보도를 보면은 러시아의 그 사프로노프라는 유명한 그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암살 시도 모면이고 이제 트럼프가 막 이렇게 주먹 불끈 쥐고 뭐 이런 게 있었죠. 파이트. 그래서 그 네. 사진이 아주 뭐 그야말로 선풍을 일으키고 트럼프 당선에도 기여를 했다는 분석인데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좀 해서 뭐 주먹을 더 올리는 식으로 좀 묘사를 하고 뒤에 뭐 이런 맨하탄 스카이라인 성조기 그다음에 자유여신상 같은 것까지 배경 넣어서 이제 그림을 그럴듯하게 그려가지고 선물을 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한 장면으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꼽히는. 네. 푸틴이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조금 좀 어필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이 선물을 받고 굉장히 뭐 기분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이 사람은 이번에 선종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서 모디 뭐 김정은 그 같은 그 전 세계 그 주요 지도자 그 그림도 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꽤 러시아에서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무보수로 그렸다는 점을 또 강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네. 테슬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히토류를 안 주기 때문에 이걸 좀 사실상 제한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질을 빚고 있다 보도가 있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여가지고 네. 아무래도 홍콩 쪽에서 나왔죠. 네.
그저께 그 테슬라 실적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에서 자석 문제 때문에 그 이 옵티머스 그 로봇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은 이 공급되는 히토류 자석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원한다. 이거 머스크 얘기인데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그 중국이 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뭐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그 보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머스크는 이거는 우리 로봇 만드는데 확실하게 쓴다. 못 믿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런 뭐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아직까지는 그 지정학적 갈등 측면이 강해서 이제 여기 대해서 약간 좀 머스크가 조금 약간의 불만을 좀 우회적으로 비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정말 빠르게 기술 발전을 하고 있다. 뭐 네. 이런 소식 저희가 종종 접하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 중에 AI 스타트업 중에 한 곳이요. 화웨이의 AI 칩만을 이용해서 뭐 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중에 좀 의미가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네. 뭐 그 엔비디아 칩 아예 그냥 다 끊어버렸으니까 사실상. H2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프라이텍 이게 중국 그 AI 스타트업 꽤 이름을 많이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화웨이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반도체 칩 규제를 이제 강화하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합쳐서 우리가 한번 이걸 뚫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아이프라이텍 회장이 공개를 했는데 드디어 순수하게 화웨이 AI 칩만 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 자기네 그 추론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 싱호 X1이라는 건데 이 성능이 오픈 AI하고 딥시크 뭐 이런 거 모두 따라잡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중국산 칩의 약점이라고 불리는 지적돼 오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것도 좀 개선이 됐다 이런 발표인가요? 조금 뭐 전문적인 네. 얘기인데 이 사람 얘기는 이제 그 상호 연결 대역폭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개선을 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그 910B 그 AI 칩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효율성이 많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한 20%밖에 안 됐는데 양사가 이제 화웨이하고 협력해서 이거를 그 80%까지 높였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순전한 토종 컴퓨팅 파워로 훈련한 자급자족 거대 언어 모델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또 다른 보도 보면 중국 기업들이 올해 엔비디아 H20을 이미 수조 원어치를 확보했다. 뭐 이런 160억 달러어치를 뭐 그러게요. 확보를 했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지 궁극적으로 끊길 걸로 보고 이렇게 자기네 자체 안전망을 이제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 회장의 발언 조금 더 보면 LLM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거대 언어 모델, 토종 LLM, 뭐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네. 중국의 그 컴퓨팅 파워에 대한 미국 규제는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 거세지면 거세지지 완화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토종 LLM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 게 토종 LLM의 중요한 안전망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BMW가요. 중국에 판매하는 새로운 모델에 딥시크 인공지능을 연내 장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여기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네. 살짝 좀 묻힌 뉴스인데요. 네. 어제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그 BMW의 그 최고 경영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터가 전했는데요. 그 딥시크가 상당한 성과가 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이곳에서 AI의 핵심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딥시크 성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제품하고 딥시크 간의 AI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그래서 올해 안에 중국에서 판매되는 BMW 신모델에 딥시크 AI가 장착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관세 전쟁도 관세 전쟁이지만 미국의 이 주식이 좀 조정을 받은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딥시크 말이 그렇죠. 상당히 그때 좀 네. 중요한 시기였는데 이 관련된 얘기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과학자들을 독일이 좀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있는 겁니까? 참 2차 대전 끝나고 네. 나서 그 뭐 핵무기도 핵폭탄도 그렇지만 독일에 있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서 그때 미국의 과학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제는 반대 현상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독일이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해서 사회민주당이 이제 3위로 쳐졌지만 연정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거기 대표가 크링바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차기 연정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유력시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5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817조 원 정도의 특별기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상당 액수를 과학자를 데려오는 데 쓰겠다. 한 1,000명 정도를 데려오겠다. 미국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최첨단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려면 인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얘기도 그겁니다. 양자 컴퓨팅, AI, 네. 생명과학, 제약, 우주산업 이거를 키워야지만 독일이 앞으로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돈 중에서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63조 원 정도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쓰겠다는 건데 나머지 돈은 아직까지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는데 이제 이 중에 상당 액수가 이런 우수한 해외 인력, 특히 미국으로부터 이걸 빼오는 데 쓰겠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을 만든 클라우스 슈바프 전 회장 있는데 이 부부가 공금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이거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참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클라우스 슈바프 이 사람 87이죠. 이 부부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보스 포럼을 만들어서 키운 사람이죠. 근데 공금 횡령 그 내부 고발 때문에 그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이제 이 다보스 포럼 이사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요, 이 슈바프 이제 전 회장입니다.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희롱 뭐 얘기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빠진 상태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호텔에서 무슨 뭐 안마 받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가서 현금 인출해서 뭐 돈 빼와라. 그리고 또 부인이 이제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뭐 그냥 가면 또 시비 걸리니까 가서 무슨 보여주기식의 뭐 일정 같은 것도 잡았다고 하고요. 특히 또 그 다보스 포럼 그 본사가 이제 제네바에 있는데 거기 우리 돈으로 한 430억 정도의 그 고급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시설로 쓰기 위해서 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부부가 아주 자기들 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 고발이 돼서 지금 이게 조사를 문제가 되니까 이제 조사하겠다는 거고, 물론 본인은 그런 거 없다, 뭐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이제 각국 경제계 거물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 그렇죠.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만든 발전시킨 인물이라서. 참 뭐 그 오늘 새벽에 그 네. 켄 그리핀 월가의 그 아주 대표적인 헤지펀드 오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이라는 브랜드가 참 오랫동안 쌓여져서 이제 네. 빛이 났는데 그거를 트럼프가 훼손시켰다. 아주 그냥 직격을 했습니다. 글쎄요, 트럼프가 조금 이제 양보 제스처를 보이고 이게 또 어떤 좀 또 전화위복이 돼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 해서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죠. 이 정책이 뭐 미국이라는 브랜드를 해치고 있다. 이제 네. 스타들 창립자가 한 얘기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또 상황들 정리해 주셨고요.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선지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